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실기 암기억 문제에서 5번째 과목 산업 독성학 부분의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움의 발생기 전 3단계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퓨움은요, 일단 금속을 용접할 때 발생되잖아요. 첫 번째는 금속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아서 증기가 됩니다. 금속의 증기화입니다. 이 증기가 공기 속에서 산소와 만납니다. 증기물의 산화죠. 산소랑 화합한다. 산화가 되겠습니다. 자, 산소랑 만났죠. 근데 이게 뜨거운 데 있다가 산소랑 만나서 공기 중에서 열이 식다 보니까 다시 이 증기가 응축하게 됩니다. 산화물의 응축, 그죠? 그래서 금속이 녹아서 증기가 되고 산소랑 만나서 산화가 되고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산화물이 다시 응축되어서 아주 작은 입자의 고체가 된 게 바로 퓨움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금속의 증기화, 2단계 증기물의 산화, 3단계는 산화물의 응축, 세 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고농도의 분진 발생 작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관리 대책. 다시 말하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장의 작업관리 대책이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는요.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분진 발생원 밀폐 또는 분진 발생을 방지합니다. 자, 먼지는 발생되었지만 가라앉아 있는 먼지는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날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습식공법 채택 또는 분진 비산 방지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날리는 먼지는 적극적으로 밖으로 환기해서 빼줘야 되죠. 작업장 환기적, 국소배기 장치 또는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도 남아있는 먼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 착용 또는 보호구 착용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분진 발생원 밀폐, 습식공법 채택 또는 분진 비산 방지, 작업장 환기, 작업자 방진 마스크 착용,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성면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성면의 명칭 또는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성면 광물 중에서 강도가 가장 강하고 취성은 뭐냐면요. 유리처럼 깨지는 성질을 뜻합니다. 이렇게 취성을 가지고 내산성이 매우 강하다. 산에 강한 성질을 가진다. 그죠? 자, 화학식이 나와 있죠. 그죠? Na2FE3의 2 플러스고 Fe2의 3 플러스고 Si, 그죠? AC에 O22가 들어있고 H2입니다. 자, 이 화학식 좀 기니까요. 눈으로 한번 구분해서 전체 화학식은 이거 완전히 암기는 못해도 조금 구분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면 광물 중에서 강도가 가장 강하고 취성을 나타내고 내산성이 매우 강한 거, 그죠? 바로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화학식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나 취성을 가져요. 잘 깨지고요. 내열성이 강하다. 열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온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1번에서는 취성은 둘 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청성면은 강도가 가장 강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갈성면인데요. 갈성면은 내열성이 강해서 보온재로 쓰였다. 이게 갈성면입니다. 화학식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뒷부분 동일하니까 빼버릴게요. 그죠? MgFe 세 분이 들어간다. 그죠? 이게 뭐냐면 갈성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늘고 부드러워서 잘 휘어지고 인장 강도가 강하다. 그죠? 잘 휘어지는 건 Mg3로 시작되죠. 그죠? 요거는 백성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도가 가장 강하고 취성 가지는 거 청성면, 취성을 가지며 내열성이 강해서 보온재로 쓰이는 건 갈성면, 잘 휘어지며 인장 강도가 강한 건 백성면이 되고요. 자, 과거에는 이 부분이 화학식 부분도
화학식을 내놓고 어떤 성면인지 구분해서 적어라 나왔어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도장 찍고 넘어갈게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덜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일게요. 법규의 내용, 그죠?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 시에 포함해야 할 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면 해체 작업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그죠? 첫 번째는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의 절차와 방법, 이렇게 줄여도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체하고 제거할지 작업 절차와 방법이 들어갑니다. 자, 성면이 흩날리면 작업자가 이게 흩날린 성면을 또 마시게 되면 발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 방법. 그죠? 이 해체있는 성면을 어떻게 폐기하고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가? 성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 방법. 세 번째는요, 근로자 보호 조치.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앞에 성면 문제는 이 부분은 파란색 별표하시고요. 최근에 또 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할게요. 인체 내의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의 기능에 손상을 주는 물질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하면 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 암 걸린다 하잖아요. 첫 번째 담배 연기, 두 번째 금방 했던 성면, 그죠? 세 번째 유해화학 물질, 그죠? 이것도 역시나 발암 물질 엄청 많잖아요. 유해화학 물질의 증기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3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기의 내용을 읽고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가스상 물질은 괄호에 따라 인체 내에서 침착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자, 뭐죠? 가스상 물질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용해도에 따라, 그죠? 빨리 녹아버리는 건 여기서 그죠? 상기도 점막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천천히 녹는 건 깊이 들어가고 용해도가 더 낮은 건 더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가스상 물질은 용해도에 따라서 인체 내에서 침착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산화황은 상기도, 기도의 상부에 침착되고요. 오존이나 이황화탄소는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폐포에 침착이 된다. 그죠? 이건 뭐 때문이다? 용해도 때문이다. 그죠? 가스가 물에 녹는 거. 들어와서 결국은 침에 녹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6번은 유해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인자 5가지를 적어라. 그죠? 유해물질에서 독성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첫 번째, 인체 내 침입 경로. 그죠? 어디로 침입하는가가 독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유해물질의 농도와 노출 시간. 유해물질의 농도가 아무래도 높은 데서 장시간 노출한다면 독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물질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 그죠? 원래 그 물질이 독성이 높은 물질이 있고요. 낮은 물질이 있죠. 물질마다의 특성이고요. 자, 작업 강도가 강할수록, 그죠? 우리가 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독성도 강해지고 기상 조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5가지 인자는 첫 번째, 인체 내 침입 경로. 두 번째, 유해물질의 농도 및 노출 시간. 세 번째, 물리화학적 특성. 네 번째, 작업 강도. 5번째, 기상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업장에서 신규 화학물질 A와 B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에서 독성에 관한 동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용량, 반응 곡성. 그죠? 용량이 얼마만큼 들어갔을 때 어떠한 반응이 생긴다를 나타내는 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B 물질의 독성을 TD10과 TD50을 기준으로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TD라는 건 동물 실험에서 동물이 사망하지는 않으나 D다, 그죠?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정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T, 그죠? 그래, 우리가 LD 할 때 LD는 L이 lethal 할 때 치사량, 죽이는 양이에요. 근데 TD는
독성을 주지 사망시키진 않는 D는 도즈, 그죠? 도즈 할 때 복용하는 약의 양이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TD10과 TD50을 기준으로 설명하라 했잖아요. TD10을 한번 볼게요. 예, B 물질은 TD10이 여기인데 A 물질은 TD10이 여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를 O라고 하고 요걸 10이라고 할게요. 어떤 물질은 실험 동물의 10%의 독성을 나타내는 게 5만큼 흡수했어요. 예를 들어 요 앞에 수치를 5mg이라고 할게요. 뒤에 걸 10mg이라고 할게요. B는요. 이 물질을 5mg만 먹였는데도 실험했는 동물 10%에서 독성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A는 이 물질을 10mg 먹였더니 실험 동물 10%가 독성이 나타났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작게 먹였는데도 독성이 나타나는 게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TD1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B가 더 위험합니다. TD10에서는 B 물질의 용량이 A 물질보다 더 낮다. 그죠? 5가 10보다 더 낮잖아요. 그래서 B 물질의 독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TD50으로 가볼게요. 예. 여기를 50mg이다라고 할게요. 여기를 100mg이다라고 할게요. TD50에서는요. TD50은 뭐냐면 실험동물의 50%가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양이거든요. A는 50mg을 먹이니까 실험동물의 50%가 독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B는요. 100mg을 먹이니까 실험동물의 50%가 독성을 나타내요. 50%가 독성을 나타내는 게 적게 먹였을 때 나타내는 게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TD50에서는 A 물질의 용량이 B 물질보다 더 낮아요. 그죠? 50이고 100이니까요. 그러니까 용량이 낮은 게 더 독성이 크죠. 그래서 TD50에서는 A 물질이 독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예,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위해도 평가 단계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위해도를 평가할 때는요. 일단은 유해성을 확인합니다. 자,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확인했다면 노출량과 반응을 평가합니다. 금방 나왔죠. 그죠? 양, 반응, 곡선 나왔잖아요. 노출되는 양이 얼마일 때 어떠한 반응이 있다라는 걸 평가를 합니다. 자, 양 반응 평가를 했다면 실제 노출을 평가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양 반응 평가를 했는데 노출을 평가하면 현재 노출에서 반응이 어떻다. 이게 위해도가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위해도 평가 단계는 첫 번째 유해성 확인하고 노출량 반응 평가하고 노출을 평가하고 위해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서 사용되는 생체 시료의 종류 3가지를 적으시오. 이건 필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생체 시료는 소변이죠. 혈액, 그 다음에 혹이죠. 들숨이 아니라 날숨, 내뱉는 숨이죠. 그죠?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몸속에 있는 유해 물질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변, 혈액, 혹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0번도 우리가 필기에서 한 번씩 봤던 내용입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서 사용하는 생체 시료 중에서 호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죠? 날숨이라고 했죠? 이 호기는 수증기에 의한 수분 응축의 영향이 있고요. 반감기가 짧아요. 반감기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그죠? 짧기 때문에 노출 직후에 채취해야 됩니다. 노출하고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흡수되었던 양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노출된 양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자주 못 봤기 때문에. 자, 생체 시료 중에서 호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이 호기는 수증기에 의해서 수분 응축에 영향이 있고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노출 직후에 채취해야 한다.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설명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근로자의 생체 시료로부터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맞죠? 그죠? 두 번째, 생물학적 시료를 분석하는 것은 생물학적 시료는 작업환경 측정보다 훨씬 간편하고 쉽다. 아니죠, 그죠? 작업환경 측정은 우리 공기 중에 작업환경을 재면 되는데요. 생물학적 시료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취급이 어렵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의 작업 특성 및 습관에 따른 노출의 차이는 평가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개인의 작업 특성이나 습관에 따라 노출량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료는 근로자 소변, 호기, 혈액 등이 주로 이용된다. 4번은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이 마뇨산이다. 제가 마녀털의 페놀 그랬죠? 마뇨산은 뭐죠? 털 할 때 톨루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는 무색 액체인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어라. 분자량은 92.13이다. 나머지 몰라도 되죠?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이 마뇨산인 건 톨루엔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는 전부 다 별표 3개. 그죠? 사실은 독성학에서는요, 이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 요 부분만 잘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주 출제가 잘 안 되고 한 번씩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자, 다음 표는 화학물질별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을 나타내었는데요.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마녀털의 페놀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 다음에 에틸벤만델린 했잖아요. 그죠? 에틸벤제는 소변이고요.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만델린산이었다. 그죠? 만델린산. 그 다음에 시료 채취 시기는 작업 종료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톤은요, 이렇게 똑같은 건 우리가 암기 안 했습니다. 아세톤은 소변에서 아세톤을 채취합니다. 역시나 작업 종료 시에 채취합니다. 카드뮴, 그죠? 똑같은 건 암기 안 했다 그랬죠? 이것도 카드뮴을 그대로 채취하는데요. 어디서? 혈액이나 소변 중에 카드뮴 채취합니다. 시기가 중요치 않은 게 카드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 카드뮴이다. 이거 따로 기억하시고요. 일산화탄소죠. 혹이나 혈액에서 채취하는데요. 호기 중에 일산화탄소 또는 혈 중에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채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역시나 작업 종료 시에 채취합니다. 자, 그리고 크롬이죠. 암기 안 한 거 그대로 크롬이다. 그죠? 소변 중에 크롬 채취하고요. 괄호다. 그죠? 근데 크롬 기억하겠습니다. 4, 5일간 연속 작업이 종료된 후 2시간 전에서 작업 직후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안 나오죠. 그죠? 크롬은 소변 중에 크롬인데요. 4, 5일간 연속 작업이 끝난 다음에 2시간 전에서 작업 직후에 채취한다. 이거 따로 좀 기억하시고요. 이거 파란색 별표. 그죠? 다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별표를 2개에서 3개 붙이겠습니다. 이게 독성학이 자주 나오는 게 적다 보니까 하나 더 붙여서 3개 할게요. 혼합물질의 화학적 상호작용 중에서 기량작용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그죠? 요거 하기 전에 1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혼합물의 화학적 상호작용 중에서 상가작용, 기량작용, 상승작용을 설명하라. 요거 그죠? 화학적 상호작용에 별표 3개 붙일게요. 상가죠. 더할 가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물질의 동시 노출될 경우에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과 같다. 그죠? 알코올과 에테르 혼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독성이 2인물질하고 3인물질을 섞었더니 두 개의 합인 5가 되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기량작용인데요. 두 물질의 동시 노출될 경우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보다 약해지는 게 기량작용입니다. 예를 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 두 개가 반대되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되려 독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독성이 2인 거와 3인 물질이
예, 섞여 없는데요. 동시에 노출되니까 독성이 1로 감소되는 게 기량작용 되겠습니다. 상승, 상가는 더해졌죠. 상승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독성은 단독물질 독성의 합보다 크게 증가합니다. 독성이 2인 물질하고 3인 물질이 만났는데요. 20으로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사염화탄소와 에탄올 또는 흡연자가 속면에 노출되었을 때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나왔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량작용은 좀 전에 뭐였는가 하면요.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었을 때 독성이 더 낮아지는 게 기량작용이었는데요. 기량작용의 종류를 3가지 적고 설명하라, 그죠? 독성이 낮아지는 기량작용. 첫 번째는 배분적 또는 분배적 기량작용입니다. 물질의 흡수나 대사의 변화를 일으켜 독성이 낮아집니다. 흡수나 대사 과정에 변화가 생겨서 독성이 낮아지는 건 배분적 기량작용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적 기량작용은 생체 내에서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가져서 독성이 낮아집니다. 두 개가 반대 기능을 하다 보니까 독성이 낮아지는 건 기능적 기량작용입니다. 화학적 기량작용입니다. 화학적인 상호 반응에 의해 독성이 낮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두 물질이 상호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독성 낮아지는 건 화학적 기량작용. 마지막에 수용적 기량작용. 수용된다 하잖아요, 그죠? 두 물질이 체내 내에서 같은 수용체에 결합하여 경쟁 관계를 가짐으로써 독성이 낮아져요. 두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수용체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두 개가 같이 경쟁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독성이 낮아지는 걸 수용적 기량작용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돌아가겠습니다. 어쨌거나 대사산물을 묻는 거 요거는요 출제되지 않은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벤젠과 톨루엔의 뇨중 대사산물을 적어라. 그죠? 마녀털 그랬죠? 톨루엔은 마뇨산 되겠습니다. 마녀털의 벤, 페놀 냄새 그랬죠? 벤 할 때 벤젠은 페놀도 되고요. 또는 티티 유코닉산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나왔는 것만 한번 볼게요. 우리 암기했던 방법. 마녀, 털의 벤, 페놀 그랬죠. 그래서 톨루엔은 혈액이나 호기의 톨루엔도 되고요. 소변 중에 마뇨산 됩니다. 채취 시기는 작업 종료 시가 되겠습니다. 벤젠은 소변 중에 페놀, 소변 중에 티티 뮤코닉산 됩니다. 역시나 작업 종료 시가 되겠습니다. 메틸 마녀, 크시더니 이렇게 외웠거든요. 크실레는 소변 중에 메틸 마뇨산이죠. 역시나 작업 종료시입니다. 니트로벤, 메타헤모, 에틸벤, 만델린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니트로벤젠은 혈중입니다. 혈중, 메타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에틸벤젠은 소변 중에 만델린산입니다. 네, 이거는 전부 다 작업 종료 시에 시료를 채취하는 물질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독성학 문제 끝났습니다. 독성학도 몇 문제 되지 않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장 자주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금방 했던 생물학적 노출 지표에 관한 내용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학물질의 상호작용 부분. 나머지는 한 번씩 출제되었던 이제 기출들은요. 또 요 16가지 문제 정도 되는데 기출된 문제 정도 봐주시면 되지만 이렇게 그저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 부분은 교재 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